매수문의 전화가 부쩍 늘었다.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잠잠하던 용산, 강남, 분당 집값이 꿈틀하고 있다. 보면은 광진구 한강우성 아파트가 종전 신고가가 15억 1천만원, 지금 15억 3천만원. 용산구 리버뷰가 10억 원에서 14억. 성남 분당구죠. 분당 판교 알파리움이 이거는 20년 거네요. 근데 24억에 거래가 됐고, 백현마을도 14억에서 15억. 그쵸? 네. 일산 동구 백송마을 풍림이 4억 5천. 이런 식으로 신고가가 찍혔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 쪽에서 공인중개사 운영하는 분한테 전화가 계속 온다. 급매물 없냐는 문의가 슬슬 늘더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발표한 이후에 외지인들에게서 오는 문의 전화가 상당하다. 재개발이나 꼬마 빌딩 투자 문의도 많다. 이거 실제로 제가 한남동에 가봤거든요. 네네. 한남동에 물건이 나와 있잖아요. 원래 쭉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거래가 안 되니까 쭉 나와 있었는데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물건이 들어가요. 그렇죠. 산다고 연락이 왔는데 안 판다고. 안 팔아요. 응, 안 팔아. 응, 안 팔아. 이렇게. 그래서 거래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어쨌든 그동안 그 내놓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올려받고 싶었었는데 분위기가 네네. 이렇게 달라지면 한 번 더 고민한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잠깐 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청와대가 오는 데가 그 용산이잖아요. 네. 용산은 온다 그래서 오르고 네. 원래 있던데 네. 종로 아파트 있잖아요. 네. 종로 아파트도 오른대요. 한번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소식에 3월 26일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경희궁자이 한 달 새 1억 5천만 원. 경희궁자이 지금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였죠. 경희궁자이. 그렇죠. 경희궁자이를 보면은 전용 84대로 보겠습니다. 이게 30평 이렇게 하면은 딱 해주면 좋은데 그냥. 근데 이제 평을 쓰지 않도록 많이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요. 예.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보면은 경희궁자이가 아까 기사가 뭐였죠? 여기 얼마에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조금 낮은 네. 평형인데요. 낮은 평형이네요. 네. 전용 45제곱미터면은 20평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신고가를 경신했다. 근데 결국에는 낮은 네네. 평이든 높은 평이든 간에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하여튼 뭔가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네 네네네. 그러면서 막 접근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호가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호가로 봤을 때는 이게 실거래가 보면은 뭐 20억 직전 신고가가 2021년 10월에 20억 9천인데 그죠? 뭐 25억까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호가가 네. 새 낀 게 그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세 안고 새 안고 입주되는 것도 아닌데 네. 빠른 입주되는 게 23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호가가 이런 거 동일매물 한번 묶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전 신고가보다 낮은 매물은 없어요. 지금 보면 직전 신고가가 20억 5천인데 보면은 그죠? 이거 밑으로는 없죠. 21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20억 5천도 또 아마 전화하면은 매물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럴 이게. 가능성이 또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간다는 것도 올라가고 청와대가 네. 청와대 그 집무실 이전한다는 것도 올라가고. 네. 뭘 해도 올라가는 상황.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네. 지금 현 정부가 그동안 지금 부동산 심리가 위축됐다,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 거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그게 하락세로 분위기가 돌아서느냐 이런 얘기도 몇 번 했었는데 맞아요. 결국 지금 분위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거라기보다는 결국 지금 와서 보니 사람들은 분위기가 위축됐으니 일단 관망한 게 맞았고 네. 조금이라도 기회가 또는 분위기가 바뀌니까 다시 한번 조금 본물 터지듯이 움직임이 네네.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걸 같고요. 앞으로 이제 또 인수위가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분위기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뭐 소형 저 빌라, 아파트 네네. 뭐 이런 것들 뭐 주택수 제외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가격에 그 움직임은 조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청와대 이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주요 공약 중에 하나였던 재건축. 네. 재건축 중에 대장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강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강남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똘똘한 한 채,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똘똘한 한 채 사놓길 잘했네. 순식간에 15억이 뛰었다. 강남 아파트가. 15억이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3월 26일 기사죠. 15억이 뛰었는데 차분한 강남 부동산. 아, 재건축 단지엔 관심이 높았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재건축에 네네.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 물건이 재건축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도 관망세 거치나 서울 12개 자치구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광진, 용산, 강남 주간 아파트값 이거는 KB 통계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이런 식으로 다시 오름세. 그래서 사실 KB 같은 경우는 빠지진 않았었는데 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이런 거죠. 더구나 또 이 아파트 있는 지 구별을 보게 되면 네. 광진, 용산, 강남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선호하는 네, 대장 네, 네. 지역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네. 그 규제 완화, 네. 그죠? 이게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건 집값이 어느 정도 이제 주춤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 앞에 거로 인해서 근데 이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감이 네. 많이 이제 시장에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재확인을 해준 거죠.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재확인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이 8차례 반복됐지만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이 부채질했고 그 이유는 시장 생리를 외면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 기조 간다 이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집값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그래도 집값이 너무 움직이면은 잡으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쪽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더 들어가겠지만 네,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는 예, 겁니다. 개인적인 네. 생각이 들어가겠지만 저는 지금의 그 규제 정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켰잖아요. 네. 왜곡시켜서 적정 수준으로 올라야 될 것들을 더 높이 올린 거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되게 높였던 거고 어. 그러면은 지금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네. 단기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집값이 올라가거나 또는 사고 싶어하는 심리를 만들어내는 건 틀림이 없을 거라고 봐요. 다만 네네. 이게 그 다른 분들도 주로 이제 그 뭐 부동산 전문가라 분들도 주로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오를 거다. 네.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화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올라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게 시장이 왜곡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려졌고 그러면 지금 조금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네. 너무 심하게 왜곡돼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놓으면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도 네. 결국 시장이 흘러가면 갈수록 안정화가 될 거란 차원에서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방향이 좀 맞는 편이라고 봐요. 예. 그 다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되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임대차 3법을 다시 네. 돌려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때문에 사실 전세가가 한번 확 레벨업이 된 게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맞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전세가 빠지게 되면 그 규제가 그거는 사실 규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들에 대한 그런 그거죠. 뭐 뭔가 이렇게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규제가 네. 아니라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건데 네네.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양도세가 비싸니까 전세금을 올려받아서 그걸 내 돈으로 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네, 그렇죠. 가지고 다시 투자를 했던 분들도 있고 전세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을 돌린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자금의 환수가 이제 쭉 다시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계속 완화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 바라보는 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네.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 대신 이것들을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임대차 3법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게 되면 뭐 올라갔던 그 전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공급이 증가되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화될 거다. 거기에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를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완 조치,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전략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축 같은 경우 애매한 구축 있잖아요. 애매한 네. 구축. 애매한 구축에서 3법으로 인해서 올라가지고 애매한 구축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애매한 구축이라는 게 뭐 그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예 오래되면은 재건축 이슈로 지금 한 방 더 갈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신축도 아니고 완전 구축도 아닌 그 중간 네. 뭐 15년 차 이런 아파트 15년에서 20년 차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 빠지는 거를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지금 재건축 분위기가 활성화되니까 재건축 아파트 오르고 있고요. 네네. 또 그다음에 임대차 3법 그렇게 되니까 또 뭐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임대차 3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우리 임대인들을 다시 원래 임대인들에 관련된 법들이 거의 네. 폐기가 수준이었는데 다시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소형주택을 또 산다라든지 뭐 이런 데서 분명히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물건들을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네. 전세로 나오거나 월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거 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저는 요즘 분위기상으로 봤었을 때 우리 그동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법에 해당되는 거는 쉽게 못 고치니까 네네. 시행령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건드릴 거다라고 했는데 네.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이게 쉽게 못 고치는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한번 기사 볼게요. 임대차 3법 수술대 오른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3월 29일 어제 그저께 나온 기사고요. 개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인수위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식화했다. 뭐 그런 거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전세 2+2 대신 3년 단위화안도 논의되고 있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지금 민주당하고 국회에서 통과 논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이 가장 문제라고 지금 인수위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그 하위 법령 또는 하위에서 고쳐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더 집중적으로 이슈화시켜서 수정 보완하겠다라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년 임대를 하거나 5% 인상을 그대로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네. 그다음에 4년을 갖다 다시 원래대로 2년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4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준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바꿀 수 없다면 이 부분을 조금 우회로로 해서 건들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이것들을 또 뒤에 나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번 들어서는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하반기에 보통 7월 달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본인들이 그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위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접근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임대차 3법 자체는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 가격 안정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는 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매물을 좀 늘리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초이스페이스님이 임대차 3법 폐지되어도 법인사업자는 5% 이하로 법인사업자랑 5% 이하랑 임대차 3법이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뭔가가 어디서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법인사업자와 5% 이하 인상과 임대차 3법 폐지랑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인은 종부세 6% 인상되는 거 뭐 그거가 퍼센티지로 비슷한 걸로는 그런 게 있고 임대차 3법과 관련된 거는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관계를 판단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리 7%가 예정이니 최악으로 금리 8%가도 버텨낼 수 있으면 집 사도 됩니다. 뭐, 금리가 그걸 버틸 수 있으면 사도 된다고 하시네요. 포스 라이프님께서. 예. 대출 많이 받는다는 게 기준이 얼마까지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40%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도 이제 손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아일보 기사인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먼저 손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행령 고쳐서 한시 면제가 될 것 같고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한다. 그죠? 이것도 양도세 중과 완화 이것도 원래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전에 한번. 근데 지금 이 네네. 얘기도 마찬가지인 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가 네.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더라도 네네. 내버려두고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게요. 네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 유예를 하게 되면 네. 물건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네.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 아까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얘기하면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물건이 매물이 나오게끔 만들겠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하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그 물건을 내놓게 될 것이고요. 네. 물건이 내놓게 되면 결국 임대차 3법이나 기타 다른 걸로 인해서 나오는 매물과 중과유예를 해서 나오는 매물 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전세가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단기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같다. 네. 하반기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를 용납을 지금 못 하시잖아요. 단기적으로 재건축 가격 올라가는 것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투자자들은 집중하지만 네네. 거기에 집중하지만 투자자들은 그래? 그럼 투자할까라고 하면서 들썩들썩 한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못 보시잖아요. 네네. 아니 왜 걔네들한테 이렇게 해줘라고 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용인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물건 나오면 결국 시장 안정 아니냐. 네. 약간 이런 차원으로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재건축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얘기했던 게, 네. 그 원래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나면, 네.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는 그게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요. 네. 그죠? 네. 거래 안 되게 막혀 있는데 이걸 안전진단까지도 땡기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구역 지정이었나요? 거기까지 땡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왜 그렇게 풀어주면 올라가냐,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였죠? 그 이름이? 그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거 생각이 안 나네. 예, 하여튼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래 조금 들썩들썩은 할 거야. 근데 이렇게 규제도 좀 더 땡기고 또 다른 규제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강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할게. 네. 그러니까 너희 좀만 더 기다려.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거야. 약간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의 투자 방식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기다리면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투자처를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대건축이 오를 거야 또는 뭐 어떻게 하면 어디가 오를 거야 이 방식에서 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겠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으니까 네네. 저희가 사실 사고 나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올 하반기 때는 투자처가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투자처가 바뀐다. 예, 바뀔 가능성이 있겠다.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5월 달쯤 되면은 뭐 재건축 뭐 일기 신도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네. 강남 재건축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서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초반부에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네. 그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소형 네, 소형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네. 이제 빌라라든지 네, 다세대. 이제 결국엔 얘네들이 지금 우리들이 그동안 샀던 물건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시장에서 배제된 물건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전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쳐다도 안 봤던 네.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또 한 번 건드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것들을 풀어준다, 주택수에 제외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강남 재건축과 강남의 중대형에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매물은 던지게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처, 물론 투자처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소형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을 주택수 제외하면 사람들이 또 주택수 제외된 물건들에 관심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투자를 하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투자 타이밍이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투자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거는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매물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매물들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 혜택을 주는 몇몇 요소들에 해당되는 집들, 주택들 또는 그 뭐 건물들 이런 것들로 분위기가 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3룸 이상 하세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런 소형 오피스텔에 관심이 늘어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그게 또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일입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잖아요.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여기 강남역이잖아요. 네. 여기가 일입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럼요. 강남역이 대한민국 최고 입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오피스텔 보면 실거래가 지금 3억짜리 매물 있잖아요. 이거 얼만큼 안 올랐냐면 더 6년까지 해도 6년 전에 3억 5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3억이잖아요. 실거래가 3억 5백. 그러니까 이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많이 오른 데는 4배, 5배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작은 것들, 실제 싼 것들은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이런 거 하나 잘못 엮여도 내가 다주택자 돼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배제해 준다면 이 시장이 또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아는 선배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는 체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는 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분들 얘기하게 되면 언론 기사에서 나오는 몇 개 요것만 보면서 그래 재건축 그래 그럼 재건축 투자해야겠네. 일기 신도시가 이래 그럼 일기 신도 투자해야겠네. 이렇게 그냥 단계적으로 한 단계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합쳐놓고 보게 되면은 매물을 늘리겠다. 그 매물을 늘리겠는데 그 매물을 늘리는 구조가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또 내놓게 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소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뭐 주택수 제외하겠다. 그러면 주택수 제외하니까 다주택자들한테 나쁘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하는 거니 이 정책이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거기서 그러면은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지금 나타날 것 같아서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뜨겁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게 답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거 생각이 안 났었는데 뭐냐면은 그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입니다. 그게 이제 이 기사인데 제가 찾았어요. 서울경제 기사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새 정부 규제 완화 앞서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길 듯. 보면은 이게 재건축 재개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에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조합원 지위 취득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전부 이전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진짜 예외 사항을 빼고는 거래가 안 되게 한다. 네. 거래를 안 시키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추진을 하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네. 지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계속해서 재지정될 분위기고 네. 이런 부분으로 핀셋형으로 묶어놓고 풀어주고 묶어놓고 다른 거 묶고 풀어주고 묶고 풀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가서 차익을 먹는다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지금까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소외받았던 네. 원룸 오피스텔 한다 그러면 무슨 원룸 오피스텔을 투룸 한다 그래도 너무 작으면 야 그걸 누가 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의외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1차원적으로만 보게 되면 재건축과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극성스럽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겉으로는 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주택자들한테 또 나머지 분들한테 기대를 주는 거는 사실인데 네. 뒤에서 또는 가끔 좀 소규모로 이렇게 이거는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다리는 풀어주는데 네. 손은 묶어버리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물량이 지금 풀어주는 것들에서 오히려 다른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러면 지금 그 다주택자들 대출도 좀 풀어준다는 얘기하는데 네. 그럼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재건축 아파트 비싸서 못 할 테니까 네네.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럼 주택수 제외되는 소형이 네. 대출받아서 뭐 할 수도 있겠네. 네네. 그러면 네. 결국 정부가 목적으로 하는 물량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민간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하면 네, 그렇죠.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